중장님, 어떻게 감히 지휘계통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연대장실을 뒤흔드는 고함. 여자가 감히 지휘권을 들먹여 부하를 때리고도 당당하던 오만한 대령. 그러나 그 순간 연병장에 울려 퍼진 헬기 굉음과 함께 707특임대 출신 군단장이 등장한다. 그리고 몇 분 뒤 그의 계급장은 바닥에 떨어졌다. 여자가 감히 지휘권을 들먹여 쓰리스타면 다인 줄 아나. 연대장실이 떠나가라 책상을 치며 여장군에게 삿대질을 하던 교만한 대령. 그러나 찰나의 순간 그의 다리가 꺾이고 어깨의 계급장이 바닥에 나뒹구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납니다. 얼음장 같은 시선을 지닌 이 여장군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절망에 빠진 부사관과는 어떤 사연으로 얽혀 있는 것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사연을 전하는데 튼튼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강원도 화천의 제7보병사단 예하연대. 이곳의 아침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 속에 밝았습니다. 본부 2층 연대장실 앞을 지나는 장병들은 쥐 죽은 듯 발소리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문 너머로 살벌한 호통 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무궁화 3개를 얹은 연대장 정우진 대령은 육사 50기라는 엘리트 의식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을 넘어선 오만함으로 부대 전체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비육사 출신 장교들을 대놓고 깎아내렸고 부사관들은 아랫사람을 넘어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에게 가해지는 압박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연대장실의 내부는 야전 군인의 공간이라기보다 절대 권력자의 집무실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반짝이게 닦은 전투화를 책상에 턱하니 올린 채 고급 가죽 의자에 거만하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작전과장 강민석 중령이 바짝 군기가 든 채 부동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전역을 3년 남긴 학사장교 출신의 베테랑이었음에도 정대령의 위압감 앞에서는 갓 입대한 이등병 마냥 작아질 뿐이었습니다. 강중령, 지난주 훈련 기한이 장난 같나? 이게 서류야. 아니면 애들 낙서장이야? 정우진은 들고 있던 결제 서류를 강민석의 면상을 향해 매섭게 흩뿌렸습니다. 하얀 A사 용지들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강민석은 허리를 굽혀 종이들을 주워 모으며 굳은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즉각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자네 어깨에 달린 무궁화 2개가 부끄럽지도 않아. 이따위 수준의 기한 하나 제대로 못 올려? 강민석은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변명을 덧붙였다간 불호령이 배로 돌아올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대령은 부하 장교들의 어떤 의견도 변명으로 치부하며 묵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사전에는 오로지 자신의 독단만이 정답이었으며 그 억지를 강요하는 행동을 강력한 지휘력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부 밖 행정반에서는 15년차 베테랑 윤동아 중사가 산더미 같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20살 병사로 입대해 만기 전역한 후 군에 대한 애정으로 부사관으로 재임관한 그는 어느덧 36의 중견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동아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우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 덕에 후배 간부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듬직함과 달리 윤동아의 속마음은 푸아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정우진 대령이 연대장으로 온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인간적인 멸시를 뼈저리게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사관을 하대하는 정 대령의 악질적인 성향은 유독 윤동아를 향해 집중되었습니다. 반발 한 번 없이 조용히 인내하는 그의 태도가 오히려 윗선의 화풀이 대상으로 쓰기 좋았던 탓입니다. 오전 11시를 넘길 즈음 연대장실에서 불호령과 함께 호출이 왔습니다. 올라간 행정 결제 서류에 오타가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윤동아는 급히 서류처를 챙겨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우진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매서운 눈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윤중사, 이게 대체 뭐야? 그는 서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동아는 흔들림 없는 부동 자세로 관등 성명을 댔습니다. 보고 드립니다. 지시하신 작전 일지 수정본 가져왔습니다. 수정본? 도대체 몇 번을 다시 가져오라는 거야? 부사관들은 머리가 나빠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나?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죄송? 그놈의 죄송하다는 소리만 하면 면죄부라도 받는 줄 알아? 정우진의 고함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정우진의 억센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과 함께 윤동아의 뺨이 매섭게 돌아갔습니다. 차가운 정막이 감도는 방 안으로 폭력의 소리가 섬뜩하게 퍼졌습니다. 강한 충격에 목이 꺾였음에도 윤동아는 발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연대장님, 시정하겠습니다. 억눌린 그의 목소리에는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뺨 위로는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피도 눈물도 없이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너같이 멍청한 부사관 새끼들 때문에 우리 연대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고. 짬밥을 15년이나 먹어놓고 능력이 있다위니 평생 그 모양이지. 인격을 짓밟는 독설을 뱉어내면서도 정우진의 눈빛에는 당당함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군기를 바로잡는 훌륭한 지휘관이라도 된 양 우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윤동아는 입술을 꽉 깨문 채 묵묵부답으로 버텼습니다. 얼마 후 연대장실을 빠져나온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행정반으로 복귀했습니다. 행정반 안의 부하들은 선임의 부어오른 얼굴을 보고 직감적으로 상황을 파악했지만 무거운 공기 속에서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윤동아는 조용히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활자들은 눈물에 번진 듯 흐릿하게 뭉개져 내용을 도저히 읽어낼 수 없었습니다. 오후 일과 시간 동안 윤동아는 겉으로 보기에 평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부하들을 따뜻하게 챙기고 병사들의 고충 상담도 웃으며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일궈온 군인으로서의 긍지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6시, 그는 평소와 달리 일찌감치 부대를 나섰습니다. 부대 영내에 위치한 간부 숙소로 들어선 그는 철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단출한 침대와 낡은 책상, 철제 관물대가 놓인 비좁은 공간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그는 서랍 깊은 곳에서 빈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하얀 종이 위로 무거운 문장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밟히는 두 딸, 그리고 동고동락한 전우들을 향한 애끓는 작별 인사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 안의 군인 정신이 오늘부로 완전히 꺾여버렸어. 그는 극단적인 결심을 내리기까지 자신이 느꼈던 처절한 무력감과 버티고자 발버둥 쳤던 시간들을 차분한 어조로 풀어나갔습니다. 비록 가해자인 정우진 대령의 실명을 적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자행된 가혹행위의 정황들을 꼼꼼히 남겼습니다. 도망치는 것 같아 뼈저리게 부끄러웠지만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고통이 그를 벼랑 끝으로 떠밀었습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윤동아는 편지지를 책상 한가운데 정갈하게 올려두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15년을 긍지로 입어왔던 전투복을 벗어던지고 평상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벽식의 바늘이 자정을 향해 가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숨죽여 문을 열고 숙소를 나선 그의 주변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당직자들을 빼고는 부대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윤동아의 발길은 인적이 드문 부대 외곽 철책선으로 향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친 이곳의 지형지물은 눈을 감고도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계병들의 동선을 완벽히 피해가며 그는 은밀하게 외곽 지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은주가 영하 15도 밑으로 곤두박질 쳤음에도 윤동아는 어떤 냉기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조각난 그의 멘탈과 심장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유지보수가 미흡해 철조망이 헐거워진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철망을 들어 올린 뒤 땅바닥을 기어 부대 밖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윤동아 중사는 탈영병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건넜습니다. 무작정 남쪽을 향해 걷기 시작한 그의 스마트폰 전원은 꺼져 있었고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숙소에 남겨둔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자 부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침 일과 시작 시간이 지나도록 윤동아가 나타나지 않자 후배 하사가 직접 결국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진입한 하사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덩그러니 놓인 유서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그는 사색이 되어 곧장 통신을 날렸습니다. 보고합니다. 윤동아 중사님이 유서를 쓰고 탈영했습니다. 소식은 즉각 중대장을 거쳐 대대장, 연대 본부 참모진에게까지 다급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곧바로 전부대의 비상경계령이 하달되며 발칵 뒤집혔습니다. 군사경찰이 급파되고 긴급 수색 작전이 개시되었지만 윤동아는 이미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우진 대령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이 달아날 위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꼬리를 자르기 위해 황급히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작을 시도했습니다. 본건은 개인 일탈로 인한 단순 군무이탈이다. 유서 내용은 보안 사항이니 외부 유출 시 엄벌에 처하겠다. 명심해. 참모진은 마지못해 복명복창을 했지만 그들의 안색은 하나같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장기 복무 부사관이 극단적 내용의 유서를 쓰고 사라졌다는 것은 결코 덮는다고 덮어질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대 내에 썩어 빠진 부조리가 폭발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우진은 연대장이라는 자신의 계급장만 믿고 이 엄청난 진실을 입막음할 수 있다고 오판했습니다. 과거에도 숱한 비위를 덮어왔던 그였기에 이번에도 문제없을 거란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물한 개구리였던 그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태가 불러올 거대한 피바람과 잠시 후 연대 연병장을 뒤집어 놓을 엄청난 거물의 등장을 말입니다. 사건 발생 12시간이 경과한 아침 10시, 부대 본부는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휘부 참모들은 대책 회의를 하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군사경찰 특임대는 인근 야산을 쥐 잡듯이 뒤집어 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윤동아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정우진은 작전과장 강민석과 인사과장 송기영 중령을 세워둔 채 폭언을 섞어가며 수습을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초조함에 사로잡힌 그의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사관의 유서 동반 탈영 사실이 사단이나 군단으로 넘어가는 순간 자신의 진급은커녕 군복을 벗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이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내 말 똑똑히 들어. 이거는 무조건 사적인 무단이탈이야. 유서에 적힌 불만은 가정불화로 각색해서 보고서 올려. 부대 내 부조리 같은 단어는 한 글자도 들어가선 안 돼. 강민석 중령이 안색을 굳히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대장님 헌병대에서 유서를 확보하면 판단은 지휘관인 내가 해. 넌 입 다물고 까라면 까. 섬뜩한 살기마저 뿜어내는 정우진의 윽박지름에 강민석은 결국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지시가 오가던 찰나 창밖에서 웅장한 진동음이 건물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대형 헬리콥터의 거센 로터 소음이었습니다. 인상을 팍 쓴 채 정우진이 블라인드를 걷어냈습니다. 본부 앞 연병장 하늘 위로 육군 항공대 소속의 거대한 UH-60 블랙호크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검은 동체에 새겨진 대한민국 육군 마크는 뚜렷했으나 소속 부대 번호는 흙바람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야 저거? 오늘 상급 부대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어? 정우진이 다급하게 인사과장을 다그쳤습니다. 송기영 중령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황급히 차트를 넘겼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오늘은 외부 인사의 방문 계획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단 말이야? 정우진이 경악하는 사이 블랙호크는 완전히 연병장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서운 바람에 쌓인 눈과 흙먼지가 회오리치자 장병들은
몸을 웅크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로터 굉음이 서서히 잦아들 무렵 육중한 헬기 문이 미끄러지듯 열렸습니다. 거센 바람을 뚫고 지상에 첫 발을 디딘 건 군복 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전투복 어깨 위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는 은빛 별 3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었습니다. 170cm에 달하는 훤칠한 키에 칼같이 각 잡힌 짧은 머리,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군복 핏은 상대방에게 강렬한 위압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전에서 뼈가 굵은 진성 군인의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특히 왼쪽 눈가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상흔은 그녀의 험난했던 과거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마를 타고 내려와 광대까지 파고든 그 길고 얇은 흉터는 과거 특수작전 중 생사를 오가며 얻은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이 압도적인 카리스마의 소유자는 바로 최지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인 제12군단을 통솔하는 현직 군단장이었습니다. 최지한 중장은 단호한 걸음걸이로 연병장을 가로질러 연대 본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군단 소속 핵심 참모들과 헌병 경호관이 그림자처럼 뒤따랐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날렵하고 매서운 눈빛이 부대 전체를 훑었습니다. 마당에 나와 있던 장병들은 쓰리스타의 등장에 혼비백산하며 목이 터져라 경례를 붙였습니다. 군단장이 이토록 기습적으로 일선 연대를 방문하는 것은 창군 이래 보기 드문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최지한은 장병들의 경례에 손을 올려 답하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창문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정우진 대령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직속 상급자인 군단장의 불시 방문은 곧 자신의 숨통을 끊으러 왔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정우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전투복 깃을 가다듬고 황급히 복도로 튀어나갔습니다. 혼비백산한 참모들 역시 헐레벌떡 연대장의 뒤를 쫓았습니다. 본관 현관문을 거침없이 박차고 들어온 최지한은 1층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때마침 2층에서 굴러떨어지듯 내려오던 정우진 일행과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정우진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고쳐잡고 칼각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충성, 제12군 단장님, 예하 연대장 대령 정우진입니다. 미처 연락을 받지 못해 지휘관 영접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최지한은 그의 다급한 보고를 받으며 가볍게 경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싸늘한 표정에는 어떠한 온기도 깃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불시 점검이 기본 원칙 아닌가? 잔말 말고 연대 장실로 안내해. 네,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정우진은 벌벌 떨면서 2층 지휘관실을 향해 길을 열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차가운 땀을 느끼며 정우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최지한의 날카로운 시선이 내부를 훑더니 곧장 책상 위에 널브러져 있던 흙 묻은 전투화에 꽂혔습니다. 기겁한 정우진이 황급히 전투화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군단장님, 제가 무좀이 심해서 잠시. 됐고 자리에 앉아. 노가리 깔 시간 없어. 최지한은 그의 구차한 변명을 단칼에 묵살하고 회의 테이블 상석을 차지했습니다. 쭈뼛대며 정우진과 참모진이 착석하자 그녀는 들고 온 태블릿 PC를 탁자 한가운데 내려놓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사이에 귀관의 연대에서 부사관 한 명이 증발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당장 상황 브리핑해. 마른 침을 꿀꺽 삼킨 정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윤동아 중사가 어제 일과 이후 미복귀한 상태입니다. 즉각 수색조를 투입해 동선을 추적 중이며 현재로서는 단순한 군무 이탈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단순 탈영이라고? 최지한의 눈동자가 싸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의 잠금을 해제한 뒤 기기를 정우진의 눈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환하게 켜진 액정 화면 속에는 윤동아가 남기고 간 자필 유서가 스캔본 형태로 띄워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 정우진의 낯빛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이 감추려 했던 유서가 이미 군단장의 손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지한이 차가운 음성으로 챙기를 박았습니다.
내용을 보아하니 심각한 갑질과 언어폭력이 난무했던데 귀관은 예하 부대에서 벌어진 이 만행을 파악하고 있었나? 군단장님, 그게 사실은. 변명하지 말고 대답해. 알고 있었어? 몰랐어? 최지안의 일갈이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한 정우진은 마지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단순 이탈로 허위 보고를 하려 했단 말이지? 부대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명예 실추를 막아 군 부사관이 목숨을 담보로 유서를 남기고 사라졌는데 이게 조용히 덮을 일로 보이나? 최지안이 주먹으로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쾅하는 파열음이 집무실 안을 집어삼켰습니다. 혼비백산한 지휘부 참모들의 어깨가 요동쳤습니다. 정우진이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 오해가 있으십니다. 윤 중사는 평소 심각한 부부싸움으로 우울증을 가정불화라고 남겨진 유서에는 가정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오직 부대 내에서 겪은 가혹행위와 수치심만이 적혀 있을 뿐이었다. 최지아는 매서운 눈초리로 정우진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서늘한 기세에 짓눌린 정우진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다. 윤동아 중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어디인가? 작전과장 강민석이 즉각 보고했다. 확인 결과 어제 심야 11시 반쯤 윤 중사의 스마트폰 GPS 신호가 경남 산청군의 지리산 자락에서 끊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리산이라는 보고에 최지안의 미간이 좁아졌다. 화천에서 무려 300km 밖으로 벗어난 것이다. 윤동아가 그 먼 곳으로 향했다는 건 분명한 목적이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하필 지리산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냈나? 아직 원인 규명은 안 되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난 최지아는 창가로 걸어가 연병장에서 훈련받는 장병들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가 뱅 돌아서며 지시를 내렸다. 당장 지리산으로 수색대를 파견한다. 연대장과 작전과장도 내 차량에 탑승해 헌병 병력과 의료진을 대동하고 우리 군단 특수수색대도 작전에 투입시켜라. 정우진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반문했다. 군단장님, 지금 당장 움직이려면 물자 확보에 시간이. 준비는 차 안에서 마친다. 30분 뒤 무조건 출발이야. 최지안의 어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정우진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최지안은 곧장 수행 참모를 향해 지시를 이어갔다. 지휘 통제실을 통해 산청 지역 경찰 및 119 구조대와 한 라인을 구축해 주변 부대에도 윤동아 중사의 신상 정보와 몽타주를 넘겨 공조 수색을 명령하도록 알겠습니다. 참모가 다급히 통신기를 드는 사이 최지안의 날선 시선이 다시 정우진에게 향했다. 정연대장, 윤동아 중사가 어째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는지 파악하고 있나? 정우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다. 최지안이 정우진의 코앞까지 다가섰다. 내 지휘 아래 있는 군인은 별이든 작대기 하나든 모두 내 책임하에 있다. 그런데 직속 지휘관이라는 자가 부하의 자살 시도 이유조차 짐작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면목 없습니다. 변명과 사과는 사태 수습 후에 정식으로 듣지. 최우선 과제는 윤동아 중사의 신변 확보야. 최지안이 거침없이 지휘관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정우진 일행이 허둥지둥 그 뒤를 쫓아나간 본청 앞에는 이미 출동 준비를 마친 지휘 차량들이 도열해 있었다. 최지안이 가장 앞장선 군단 1호차에 올라탔고 정우진과 강민석은 그 뒤를 따르는 2호차에 탑승했다. 경광등을 켠 호송대열이 위병소를 통과해 질주했다. 연병장의 부대원들은 돌발 상황에 웅성거렸지만 구체적인 작전 내용을 눈치챈 이는 없었다. 쓰리스타가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핵심 간부들을 대동해 비상 출동했다는 단편적인 사실만 퍼질 뿐이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최지안은 태블릿 PC 화면을 띄워 윤동아의 인사고과를 살폈다. 15년간 군복을 입은 그의 복무 기록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다. 단 한 번의 징계 처분도 없었으며 전우조 평가에서도 항상 긍정적인 평판을 유지했다. 이토록 모범적인 부사관이 죽음을 결심하고 이탈했다면
소속 부대 내부에 터차 터진 병폐가 있다는 결정적 반증이었다. 최지안의 시선이 빠르게 스쳐가는 창밖 풍경에 머물렀다. 지휘 차량은 톨게이트를 통과해 맹렬한 기세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최지안의 두 눈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맺혀 있었다. 윤동아를 무사히 구출하는 것은 물론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붙인 가해자들을 발본색원할 작정이었다. 그것이 지휘관이 짊어져야 할 최우선의 책무였다. 강원도 화천에서 경남 산청까지는 물리적으로 상당한 시간과 거리가 소요되는 여정이었다. 최지안이 탑승한 1호차를 선두로 한 레토나 행렬은 굉음을 내며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내달렸다.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고속도로를 탄 일행은 대전 분기점을 지나 호남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었다.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킬 무렵에야 군 차량들이 경남 산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한반도 이남 최고의 험지로 꼽히는 지리산은 웅장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다. 천왕봉 언저리에는 짙은 구름이 깔려 있었으며 한겨울의 고산지대 기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매서웠다. 차문이 열리자마자 최지아는 날카로운 눈썰미로 베이스 캠프의 동태를 살폈다. 관할 경찰과 119 구조대원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었고 지역 방위사단에서 파견된 수색 대원들도 스탠바이 상태였다. 최지아는 통제본부가 꾸려진 산청군청 내 임시회의실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곳에는 지자체 재난 책임자들과 관할 대대장이 비상 대기 중이었다. 최지아는 의례적인 수인사만 마친 채 본론으로 직행해 현황 보고를 지시했다.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이 지도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군단장님, 어젯밤 자정 무렵 윤동아 중사의 기지국 신호가 최종적으로 끊긴 좌표가 여기입니다. 천왕봉 북서편의 험준한 능선 지대일 확률이 높습니다. 브리핑 보드를 응시하던 최지안이 즉각 질문을 던졌다. 해당 좌표로 접근 가능한 정규 루트가 존재하는가? 존재하긴 하나 동절기 입산 통제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눈이 턱 밑까지 쌓이는 데다 낙석 사고 우려가 커서 현재 폐쇄 상태입니다. 통제 구역인데 어떻게 진입했다는 거지? 인적이 끊긴 야간을 틈타 우회로로 진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간밤에 산청 읍내 편의점 방범 카메라에 윤 중사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남성이 찍혔습니다. 초코바와 물을 산 뒤 곧장 산등성이를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죠. 최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주걱거렸다. 윤동아의 발걸음은 뚜렷한 종착지를 향하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최지아는 고개를 돌려 119 구조대장을 쳐다보았다. 현재 수색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초입부터 3km 구간을 훑었으나 푹푹 빠지는 폭설 탓에 족적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기상 상황이 갈수록 나빠져서 최지아는 어두워지는 창밖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잿빛으로 물든 하늘에선 이미 굵은 눈발이 흩날리는 중이었다. 저녁 무렵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라는 기상 통보도 있었다. 가용 인력을 몽땅 끌어모아 수색망을 넓히세요. 골든타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지안이 냉철하게 결단을 내렸다. 지휘관 본인도 산에 오르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정우진 대령이 기겁하며 나섰다. 군단장님, 절대 안 됩니다. 기상 악화가 심각한데 장성급 지휘관이 험지에 오르시다니요. 정 대령은 통제소나 지켜. 내가 직접 간다. 최지아는 정우진의 호들갑을 가볍게 무시하며 야전상의 위에 두꺼운 방한 파카를 걸쳤다. 전투화 대신 방한화를 동여매고 군장을 챙긴 그녀가 막사를 나섰다. 그녀의 뒤로 호위 병력과 핵심 참모진, 그리고 최정예 구조대원들이 줄지어 따라붙었다. 3시 정각 최지안 일행은 천왕봉 등반로 초입을 통과했다. 굵어진 눈발에 사풍까지 매섭게 불어닥치고 있었다. 허벅지 근처까지 쌓인 폭설이 발목을 잡았지만 최지안은 선두에서 직접 러셀을 해가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산길을 탄 지 1시간 남짓 지나자 눈앞이 하얗게 지워졌다. 매서운 눈폭풍이 일행을 덮친 탓이다. 앞장서던 119 구조대원이 목청을 높였다. 가시거리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전진하는 건 무리입니다. 그러나 최지안의 발걸음은 참지 않았다.
방수 헤드램프의 불빛에 의지한 채 고집스럽게 산을 올랐다. 머릿속에는 벼랑 끝에 몰려 이곳을 찾은 윤동아의 굳은 표정이 어른거렸다. 그는 필시 살얼음판 같은 추위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터였다. 시침이 오시를 넘기자 일몰과 함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렸다. 최지안이 패딩 안주머니에서 무전기를 뽑아들고 베이스 캠프를 호출했다. 현 위치 천왕봉 서북 능선 5km 앞. 수색을 속행한다. 이상. 치직거리는 잡음을 뚫고 산청서장의 다급한 무전이 날아왔다. 기상이 최악입니다. 안전을 위해 전원 철수하십시오. 아직 윤중사 흔적도 못 찾았소. 무전 통신을 강제로 일축한 최지아는 묵묵히 눈보라 속으로 파고들었다. 살을 에이는 얼음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지만 최지안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과거 707 대테러 부대 시절 이보다 끔찍한 극한지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뼈굵은 특전사 출신이었다. 고작 겨울산의 맹장설 따위가 그녀의 투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저녁 6시 무렵 선두를 걷던 최지안이 우뚝 멈춰섰다. 깎아지른 절벽 쪽에서 가물거리는 궤적 하나가 시야에 꽂혔다. 누군가 켜둔 랜턴 불빛임이 확실했다. 그녀는 숨소리를 죽인 채 불빛을 향해 조심스레 발을 뗐다. 칼바람이 요동치는 단의 절벽 끝에 위태로운 실루엣이 보였다. 얇은 바람막이 하나로 한파를 견디며 수백 미터 구렁을 내려다보는 사내. 최지아는 단번에 그가 윤동아 중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서류에서 보았던 증명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다.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응시하는 윤동아의 전신은 혹한에 얼어붙어 사시나무 떨듯 진동했고 입술은 이미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최지아는 뒤에서 접근하는 대원들에게 대기 수신호를 보낸 뒤 자극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느릿하게 윤동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윤동아 중사. 최지안의 낮고 묵직한 호출에 윤동아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동공의 초점이 풀려 멍한 기색이 역력했다. 군단장이 코앞에 나타났음에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다. 대체 누구십니까? 최지안이 한뜀 더 거리를 좁히며 신분을 밝혔다. 이군 단장 최지안이다. 윤 중사를 데리러 왔다. 윤동아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번졌다. 이분 단자. 윤동아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번졌다. 윤동아의 입가에 쓰리스타 지휘관이 왜 저 따위를 살리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어차피 살 가치도 없는 놈입니다. 착각하지 마. 자네 인생은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어. 최지아는 윤동아의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바짝 다가섰다. 이윽고 전투복 상의에 붙은 쓰리스타 벨크로를 북뜨던에 눈밭에 던져버렸다. 장군의 권위마저 내려놓은 그녀는 빈손을 벌린 채 윤동아에게 다가갔. 이 순간부터 나는 지휘관이 아니다. 목숨을 나누는 전우의 자격으로 널 데리러 온 거다. 최지안의 진심 어린 선언에 윤동아의 흐릿한 눈망울이 흔들리며 물기가 맺혔다. 제가 군단장님의 전우라고요? 저같이 버림받은 부사관을 그리 불러주시는 겁니까? 태극기를 달고 조국의 충성 맹세를 한 이상 우리는 계급장을 떼고 피를 나눈 전우가 맞다. 최지아는 마침내 윤동아와 어깨를 맞댈 만큼 아슬아슬한 벼랑 끝자락까지 걸어왔다. 발 아래로는 현기증이 날 만큼 깊고 까마득한 골짜기가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화들짝 놀란 윤동아가 만류했다. 장군님, 발 헛디디면 죽습니다. 어서 뒤로 가십시오. 내 전우가 사지에 있는데 나만 안전한 곳에 빠져 있을 순 없지. 최지안의 결연한 눈빛이 윤동아의 젖은 눈과 얽혔다. 어느새 최지안의 눈시울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자네가 남긴 글을 전부 읽어봤어. 그동안 부대 내에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지 짐작이 가더군. 내 알량한 무관심 때문에 늦게 찾아와서 정말 미안하다. 장군님, 내 휘하 장병들의 생사고락은 전적으로 최고 지휘관인 내가 짊어질 몫이야. 그런데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질 못했다. 네가 짐승처럼 구타당하고 인격을 유린당하는 끔찍한 시간 동안 윗선에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 지휘관으로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사죄하마. 최지안의 젖은 음성은
칼바람 속에서도 뚜렷하고 진실하게 울려 퍼졌다. 그 진심 어린 고해성사에 윤동아의 이성이 허물어졌다.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린 그가 울부짖었다. 군단장님, 도저히 버틸 재간이 없었습니다. 청춘을 바쳐 나라를 지켰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텼는데 제게 돌아온 건 인간 쓰레기 취급뿐이었습니다. 허튼 소리 마. 자네는 우리 군의 척추 역할을 해낸 훌륭한 군인이야. 그렇지만 정대령님이, 정우진 그놈이 미친 거다. 직위를 이용해 자네를 학대한 건 명백한 범죄 행위야. 그건 통솔이 아니라 무자비한 린치고 병영이 아니라 감옥이나 다름없어. 최지안이 떨고 있는 윤동아의 양어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가족들을 생각해. 댁에서 아빠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처자식이 있잖아. 게다가 윤중사만 믿고 의지하던 소대원들은 어쩔 셈인가? 자네가 이대로 눈을 감으면 남은 사람들은 생지옥을 겪게 될 거야. 못난 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다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틀렸어.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가족과 부하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이야. 너는 15년 내내 흔들림 없이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준 최고의 선임 부사관이었어.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이 끊어지자 윤동아가 눈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최지안 역시 눈높이를 맞추며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다. 휘몰아치는 혹한의 눈폭풍 속에서도 두 사람의 결속은 단단했다. 장군님, 저더러 앞으로 어찌 살아가란 말씀입니까? 나와 함께 하산해서 다시 밑바닥부터 딛고 일어서자. 윤중사 잘못은 티끌만큼도 없어. 죗값을 치러야 할 놈들은 너를 벼랑 끝으로 내몬 쓰레기들이야. 내 권한을 총동원해 그놈들을 심판대에 세울 거다.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예를 걸고 맹세하마. 군단의 수장이자 전우로서 한치의 거짓도 없어. 최지안은 바닥에 주저앉은 윤동아를 부축해 일으켰다. 이어서 자신이 입고 있던 두꺼운 구스다운을 벗어 윤동아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언손으로 패딩을 쥔 윤동아의 어깨가 들썩였다. 최지안이 뒤로 물러서 있던 119 구급대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환자를 넘겨받아 최우선으로 하산시킨다. 베이스 캠프 의료진에게 무전 때려서 온열 장비 세팅해둬. 대원들이 즉각 달려와 윤동아를 부축하며 하산 준비를 서둘렀다. 구조대의 부축을 받던 윤동아가 걸음을 멈추고 최지안을 뒤돌아보았다. 군단장님, 부족한 제 목숨줄을 붙잡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전우라 칭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지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답했다. 눈밭에 뒹굴던 3스타 계급장을 주워든 최지안은 다시금 그것을 어깨 위에 단단히 부착했다. 별 3개가 어둠 속에서 묵직한 빛을 발했다. 내려가는 길은 눈이 쌓여 더욱 험난했다. 윤동아는 대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조심스레 발길을 옮겼고 최지안이 후미를 든든하게 지켰다. 밤 10시를 넘긴 시각에야 일행은 산 입구의 베이스 캠프에 당도했다. 대기 중이던 앰뷸런스에 윤동아가 실려 올라갔다. 뒷문이 닫히기 직전 최지안이 다가가 그에게 짧은 인사를 건넸다. 일단 푹 자고 몸부터 추스려라. 나중에 꼭 다시 보자. 알겠습니다, 장군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차가 시야에서 멀어졌다. 멀어지는 차량의 꽁무니를 응시하며 최지안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육체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으나 그녀의 두 눈은 분노로 시퍼렇게 빛나고 있었다. 한 곱이 넘겼을 뿐 진짜 피바람을 몰고 올 숙청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지리산 구출 작전 이튿날, 최지안은 동트기 전인 새벽 5시경 주둔지로 복귀했다. 꼬박 밤을 새웠음에도 그녀의 눈빛은 한층 더 서늘하게 벼려져 있었다. 산청 지역 병원 집중치료실로 이송된 윤동아는 의료진의 즉각적인 처치 덕분에 최악의 고비는 넘겼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최지안은 군단 헌병 병력을 전면 소집했다. 이어서 최측근인 헌병대장 최지훈 대령을 해당 연대 지휘부로 즉각 투입시켰다. 64 50기 동기인 최 대령은 최지안이 수족처럼 부리며 의지하는 브레인이었다. 최지훈, 지금 당장 문제의 연대에 진입해서 최근 반년치 데이터를 모조리 압수해. 면담 일지부터 영창 기록,
의무대 차트와 부대 내 감시 카메라 녹화본까지 싹 다 쓸어와 명 받았습니다. 최 대령은 곧바로 대규모 수사 인력을 이끌고 타격대처럼 연대 본부를 장악했다. 헌병들은 지휘 통제실을 시작으로 참모부서 곳곳을 이잡듯 뒤엎기 시작했다. 2층 지휘관실에서 유리창 너머로 압수수색 광경을 목격한 정우진이 사색이 되어 뛰어내려왔다. 다들 미쳤어? 군단 헌병대가 무슨 권한으로 내 부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야. 노발대발하는 정우진의 코앞에 최지훈이 압수수색 영장격인 공문을 들이밀었다. 최지한 군단장님의 직권 명령서입니다. 지금부터 전면적인 감찰에 돌입할 테니 저항하지 마십시오. 이건 직권 남용이자 지휘권 침해야. 내 당장 군단장에게 직통으로 전화해서 따질 테다. 길길이 날뛰며 집무실로 돌아간 정우진이 급히 다이얼을 돌렸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는 최지한의 응답 대신 무심한 기계음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지한은 헌병대 특별취조실에 틀어박혀 압수된 증거물들을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다. 드러난 실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다. 정우진이 지휘봉을 잡은 반년 남짓한 기간에만 18건에 달하는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사건의 전말을 담은 서류들이 감쪽같이 폐기되거나 조작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정우진은 참모들을 동원해 자신의 목을 조일 만한 증거물들을 치밀하게 인멸하며 꼬리를 잘라왔던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현대의 증거를 완벽히 숨기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헌병대 소속 사이버 수사관들이 지워진 데이터들을 되살려냈고 산산조각 난 서류 파편들까지 퍼즐 맞추듯 복구해냈습니다. 또한 정우진이 완전히 폐기했다고 여겼던 CCTV 영상 기록물들도 메인 서버의 백업 폴더 안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빼도 박도 못할 핵심 증거물은 정우진이 윤동아에게 손찌검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연대장실 바깥 복도를 비추고 있던 감시 카메라에 폭행의 순간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정우진 본인은 그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지민은 되살려낸 자료들을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는 그녀의 미간이 매섭게 좁아졌습니다. 당장이라도 화를 터뜨리고 싶었으나 그녀는 애써 끓어오르는 화를 삼키며 차분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이성적이고 예리한 결단력이 요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최지한은 부대 전체 인원에게 소집을 명했습니다. 예외 없이 전원이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에 모이라는 강력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소집 명령을 전해들은 정우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상치 않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00명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의 부대원들이 연병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병사들과 간부들은 각 소속 부대 단위로 열을 맞춰 미동 없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연병장의 전방에는 임시 단상이 마련되었고 그 배경으로는 커다란 영상 스크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아침 10시가 되자 윤서연 중장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단상 위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군복 어깨 견장에는 3스타가 위엄있게 빛나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그녀를 향해 쏠렸습니다. 본인은 12군단을 지휘하는 최지한 중장이다. 윤서연의 단호한 음성이 마이크를 거쳐 널따란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을 잇지 않고 단상 아래 도열한 부대원들을 천천히 응시했습니다. 이윽고 그녀의 입술이 다시 열렸습니다. 본관은 어제 지리산 일대에서 우리 부대 소속의 윤동아 중사를 찾아냈다. 안타깝게도 최 중사는 마지막 편지를 남긴 채 탈영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최지한이 무거운 물음을 던진 뒤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도열에 있던 수많은 장병들 중 감히 입을 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최 중사는 장장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조국에 헌신해온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그런 자가 왜 유서까지 품고 산속으로 숨어들었겠는가?
진실은 명백하다. 바로 이곳에서 감내하기 힘든 가혹 행위에 시달렸기 때문이다. 최지안이 손을 들어 단상 뒤편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곧바로 빔 프로젝터가 켜지며 영상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상의 배경은 다름 아닌 연대장 집무실 밖 복도의 감시 카메라 화면이었습니다. 재생된 화면 속에는 정우진이 무자비하게 윤동아의 얼굴을 가격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수천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일순간 충격의 탄성과 수군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미 폭행 사실을 알고 있던 이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렇게 대형 스크린으로 마주하니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단상 아래에 있던 정우진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정우진 연대장 당장 단상 위로 올라오라. 최지안의 호통 같은 지시가 이어졌습니다. 정우진은 당황하여 머뭇거리다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단상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부하들의 따가운 시선이 그의 몸에 꽂혔습니다. 정우진은 억지로 부동자세를 유지하려 애썼지만 두 다리가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대령, 지금 본 화면에 대해 해명해보라. 저것은 올바른 군기를 잡기 위한 교육 목적에서. 교육이라고? 부하의 얼굴에 손을 대는 짓거리가 교육이란 말인가? 최지안의 음성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우진이 다급하게 변명거리를 찾으려 입을 떼었지만 최지안이 매몰차게 잘라버렸습니다. 구차한 변명 따위는 필요 없다. 있었던 일만 답해라. 윤동아 중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손을 댄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하 간부들이나 용사들에게도 손찌검을 했는가? 정우진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최지안이 재차 스크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모니터에서는 정우진이 또 다른 부하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는 영상들이 연속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되살려낸 감시 카메라의 기록들이 연달아 터져나온 것입니다. 병사들의 분노 섞인 술렁임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더는 발뺌할 구실을 찾지 못한 정우진은 죄인처럼 푹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정우진 대령, 지휘관인 연대장이라면 마땅히 수하의 병력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인격을 짓밟으며 금수만도 못한 취급을 했다.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대한민국 군인이라 할 수 있나? 지휘관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최지안의 억양에는 짙은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도 자체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정우진이 돌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관학교 642기 출신의 알량한 자존심이 그를 뻗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제 행동은 오로지 해이해진 부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엄한 통제의 일환이었습니다. 요새 군인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습니다.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최지안이 정우진의 변명을 차갑게 끊어내며 앞으로 훌쩍 다가갔습니다. 혹독한 훈육이라. 그것이 그대의 훌륭한 지휘 철학이란 말인가? 그렇습니다. 본래 군대라는 조직은 찰나의 순간 윤서연이 씨는 전투화가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묵직한 발차기가 정우진의 정강이 뼈를 자비 없이 걷어찼습니다. 퍽 하는 파열음이 터지며 정우진이 괴성을 지르고 고꾸라졌습니다. 이것이 네가 말하는 그 대단한 훈육이냐? 이런 폭력이 군대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느냐? 최지안은 나뒹구는 정우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넓은 연병장에는 쥐 죽은 듯한 적막만이 감돌았습니다. 200명의 부대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바닥을 뒹구는 정우진은 부러질 듯한 정강이를 감싸쥐고 끙끙거렸습니다. 그때 한지민이 다가가 그의 곁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정우진의 어깨 견장으로 향해 대령 마크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정우진, 내 놈의 어깨에 이 무궁화는 어울리지 않는다. 최지안은 자비 없이 그의 전투복에 붙어있던 계급장을 우악스럽게 뜯어버렸습니다. 찌익하고 찍찍이가 뜯겨나가는 파차름이 정막을 갈랐습니다. 최지안은 뜯어낸 계급장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일갈했습니다.
군복이란 자신의 명예를 숭고하게 지켜낸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다. 너는 스스로 군인의 자부심을 시궁창에 처박았다. 알량한 권력으로 부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범죄 흔적까지 지우려 한 자가 어찌 군복을 입겠는가. 강민지는 몸을 일으켜 다시 단상 중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성기 마이크를 다시 거머쥔 그녀가 단호하게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현 시간부로 제7보병사단 소속 정우진 대령의 연대장 보직을 박탈한다. 헌병대 병력은 즉시 저자를 체포하여 군사재판에 회부할 절차를 밟도록. 적용될 죄목은 가혹행위 및 폭행, 증거 조작, 그리고 지휘권 남용이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대기하던 헌병들이 정우진의 양옆으로 밀어닥쳤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일어서려 발버둥 쳤으나 타격받은 정강이의 고통 탓에 비틀거렸습니다. 결국 헌병들이 양쪽에서 그의 팔을 강제로 붙들고 일으켜 세운 뒤 은빛 수갑을 채웠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일개 사병이 아니라 연대장입니다. 군단장님이라도 이런 식의 처사는 월권입니다. 정우진이 발악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러나 윤서연의 시선은 이미 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헌병들에 의해 반강제로 질질 끌려가는 정우진의 초라한 뒷모습을 수많은 부하 장병들이 묵묵히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자 연병장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지한이 천천히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부대원 제군들, 너희는 방금 전 지휘관이었던 한 인간의 비참한 최후를 두 눈으로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종착역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하다. 본관은 썩어버린 이 부대를 밑바닥부터 뜯어고치겠다. 억압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진짜 군대로 탈바꿈시키겠다. 말을 마친 최지한이 진중한 눈빛으로 군중을 훑었습니다. 계급 체계가 우리 조직의 뼈대이긴 하나 상급자라는 타이틀이 타인의 인권을 짓뭉갤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 너희는 모두 나라의 부름을 받은 소중한 장병들이다. 가장 계급이 낮은 2등병부터 3스타인 나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한치의 오차 없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라. 침묵을 지키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감탄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누군가의 박수를 시작으로 천여 명의 요란한 박수갈채가 연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윤서연이 군중을 향해 절도 있는 경례를 붙였고 장병들 역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체 경례로 그녀에게 화답했습니다. 단상 아래로 발걸음을 옮긴 최지한의 시야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작전 과장직을 맡고 있는 강민석 중령이었습니다. 그의 두 눈시울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 부대원들을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먹이는 강민석의 어깨를 최지한이 든든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강 과장, 앞으로 이 부대의 무너진 기강을 수습하는 건 자네 몫이야. 정우진이란 쓰레기가 망쳐놓은 흔적들을 자네 손으로 깨끗이 지우고 새로 기반을 다지게 해낼 자신 있나? 목숨을 바쳐서라도 바로잡겠습니다. 훌륭한 각오다. 내 지원은 아끼지 않으마. 대화를 마친 한지민이 등을 돌려 연병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부대원들은 멀어지는 그녀의 듬직한 뒷모습에서 오랫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점으로 화천에 위치한 문제의 부대는 뼈를 깎는 쇄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우진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간 지도 어느덧 3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부대 안팎으로는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재판정에 선 정우진은 그동안 음지에서 자행해온 악랄한 범죄 행위들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폭력 행사, 증거 훼손, 권력 남용을 포함해 무려 13가지에 달하는 죄목이 그에게 적용되었으며 군 검찰 측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우진의 뒤를 봐주던 군 수뇌부의 썩은 뿌리들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나온 것입니다. 무려 투스타급 사단장 1명을 필두로 원스타 2명, 무궁화 3개짜리 대령 5명이 정우진의 엽기적인 행각을 묵인하고 덮어준 공범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최지한 중장은 이 썩은 고름 같은 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일말의 관용 없는 철퇴를 가했습니다. 같은 시각 군단장 집무실 내부에서는 윤서연과 핵심 참모진 간의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헌병대를 이끄는 최지훈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군단장님, 정우진 게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연루된 간부만 도합 13명이며 전원 직위 해제와 함께 엄중한 징계를 내릴 예정입니다. 뒤를 봐주던 적폐 세력들을 모조리 잘라냈다는 뜻이군. 그렇습니다. 이번 숙청을 계기로 우리 군에 잔존하던 악습의 고리들을 크게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서연이 수긍한다는 듯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낯빛은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죗값을 묻는 일만큼이나 처참하게 짓밟힌 피해자들의 마음을 보듬는 일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동아 중사의 현재 건강 상태는 호전되었는가? 질문에 인사참모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예, 윤 중사는 산청의료원에서 2주에 걸친 외상치료를 마친 뒤 지금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져 정신과적인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 중입니다. 주치의의 소견에 따르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꽤 많이 되찾았다고 합니다. 부대로 다시 돌아올 생각은 있다고 하던가? 송기영은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군인으로서 다시 복무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제야 최지한의 입에서 길게 참았던 안도의 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윤동아가 군복을 벗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그가 우리 군 조직의 자정 능력을 다시금 믿어주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 소식이군. 강충사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복귀 절차를 밟게 되면 즉시 내게 알리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 지시가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윤동아 중사는 부대로 돌아가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전언을 들은 최지한은 지체 없이 그가 입원해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수행원이나 경호 인력조차 물린 채 호련히 병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병원 1층 대기실에서 윤서연과 윤동아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단정한 사복을 입은 윤동아가 조용히 서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삶의 끈을 놓으려 했던 지리산에서의 그 처절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안색에는 제법 건강한 활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윤지민이 병실에 들어서자 윤동아가 서둘러 자세를 바로잡으며 경례를 했습니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최지한은 가볍게 손을 들어 답례를 한 뒤 그의 침상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쉬어. 앉아도 좋아. 두 사람은 병원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지한은 윤동아의 안색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된 것 같군. 모두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그날 중장님이 안 계셨다면 저는 이미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틀렸어. 살아남겠다는 자네의 의지가 자네를 구한 거야. 나는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지. 윤동아의 시선이 아래로 향했고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장님, 절벽에서 저를 향해 해주셨던 그 한마디. 제가 여전히 자랑스러운 군인이며 동료라고 외쳐주셨을 때 비로소 제가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네는 처음부터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저 자네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억누르려 했던 무리가 있었을 뿐이지. 최지한은 따뜻한 손길로 윤동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윤동아 중사,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마음의 준비는 끝났나? 네, 중장님. 저는 다시 총을 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명예로운 군대의 일원으로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주지. 내가 보장하겠네. 윤지민이 서류 가방을 열어 결제판을 하나 꺼내 밀었습니다. 그곳엔 윤동아의 새로운 발령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자네의 새로운 발령장이야. 굳이 예전 그곳으로 갈 필요는 없어. 자네가 원한다면 내 직속 부대로 발령을 낼 수도 있지. 윤동아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있던 화천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믿고 따르던 소대원들이 그곳에 남아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그곳에서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최지한은 윤동아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극복한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훌륭하군. 자네의 굳은 결심을 지지하겠네. 윤지민이 먼저 벤치에서 일어서자 윤동아도 곧바로 자세를 바로 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최 중사,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네. 지난 사건의 책임은 결코 자네에게 있지 않아. 자책감은 버려두게. 행여라도 부대 내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즉각 내게 보고하도록 해. 명심하겠지? 명심하겠습니다, 중장님. 서로를 향해 굳건한 경례를 끝으로 만남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는 최지안의 시선이 높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바람 속에서도 내리쬐는 볕은 제법 포근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윤동아는 마침내 화천 주둔지로 돌아왔습니다. 막사 초입에 들어서자마자 연대 본부 앞 마당을 가득 채운 병력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동아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옛 부대원들이 그를 마중 나온 것입니다. 최 중사님 무사히 오셨습니까? 후임 부사관들이 반색하며 윤동아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윤동아는 환하게 웃으며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떠나 있던 고향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새로운 연대장 대리 강민석 중령 역시 윤동아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정우진이 비리로 인해 체포된 직후 강민석이 혼란스러운 연대를 임시로 지휘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최 중사, 복귀를 축하하네. 부대원들 전부 자네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대장님, 강민석은 윤동아의 손을 굳게 맞잡으며 조용한 어조로 속삭였습니다. 자네가 병원에 있는 사이 부대 내에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지. 우리 연대는 과거의 오점을 씻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네. 자네도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거야. 윤동아는 묵묵히 긍정의 미소를 보였습니다. 윤동아의 시선이 부대 곳곳을 훑었습니다. 건물과 시설은 그대로였으나 공기마저 달라진 듯했습니다. 강압에 짓눌려 있던 병사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간부들 또한 억압없이 주도적으로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동아가 부대에 완벽히 적응해갈 무렵인 복귀 4일차, 최지안 중장이 화천 부대를 공식적으로 시찰하러 왔습니다. 사전에 일정이 공지된 터라 전 장병이 연병장의 도열에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랑스러운 부대원 여러분, 오늘 본관은 지휘관이 아닌 훈련병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 최지안의 파격적인 선언의 대열 곳곳에서 놀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군단 장급 장성이 일반 병사들의 훈련에 동참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별을 달기 이전에 여러분과 피땀을 흘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일 뿐이다.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계급장을 떼어내고 오직 전우회로 뭉친 한 명의 보병으로서 훈련에 임하겠다. 한지민은 입고 있던 정복 상의를 과감히 벗어 던지고 흑투성이 전투복 차림이 되었습니다. 번쩍이던 3스타 계급장 대신 소총을 거머쥔 그녀는 장병들의 함성과 함께 훈련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날의 훈련 강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를 맴도는 화천의 칼바람 속에서 연병장은 얼어붙은 진창과 빙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일반 병사들과 동일하게 철조망을 통과하고 산악구보를 하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대열의 맨 앞에서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했고 뒤처지는 전우가 생기면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한 늦은 오후, 모든 일정이 종료되었을 때 윤서연의 온몸은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습니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거칠게 훔친 그녀가 병력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모두 훌륭했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가 바로 우리 군의 진짜 저력이다. 강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뛰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용사의 길이다. 병사들의 뜨거운 함성이 훈련장을 뒤흔들며 험준한 화천의 산봉우리로 메아리쳐 퍼져나갔고 최지아는 벅찬 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흙먼지를 털어낸 최지아는 사병 식당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취사병이 배식해주는 식판을 들고 병사들 틈에 섞여 대기줄을 섰습니다.
처음엔 군단장의 등장에 얼어붙었던 병사들도 그녀의 소탈한 태도에 금세 경계를 풀었습니다. 빈자리를 찾던 최지아는 자연스럽게 윤동아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최 중사, 복귀 후 생활은 좀 어떤가? 네, 중장님. 전우들의 배려 덕분에 금방 감을 되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다행이군. 최지안의 시선이 시끌벅적한 식당 내부를 향했습니다. 병사와 간부가 한데 어우러져 웃음꽃을 피우며 식사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의 수직적이고 강압적이었던 문화는 거치고 끈끈한 유대감과 믿음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최지아는 탁 트인 연병장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느덧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화천의 험준한 능선 위로 타오르는 듯한 황혼이 부대 곳곳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대를 점검하던 강민석 중령이 최지안의 곁으로 다가와 격려했습니다. 군단장님, 오늘 보여주신 리더십에 부대원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다들 진심으로 즐거워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군 생활의 원동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제복을 입은 자라고 해서 기쁨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고된 작전과 훈련 속에서도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최지아는 붉게 물든 연병장을 거닐며 당부를 이어갔습니다. 강민석 중령, 머지않아 정식 연대장으로 임명될 걸세. 그때 이 말을 잊지 말게. 장병들은 지휘관의 권력을 뽐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야. 생사를 함께할 소중한 전우들이지. 그들을 존중 속에서 이끌어 나가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군단장님. 강민석의 우렁찬 대답을 뒤로하고 한지민은 대기 중인 헬기에 탑승했습니다. 육중한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자 기체가 허공으로 가볍게 솟아올랐습니다. 헬기 창문 너머로 생기를 되찾은 화천 부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와중에도 연병장에서는 힘찬 기합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며 최지아는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지금부터라고. 정우진과 같이 썩어빠진 적폐를 도려내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건강한 병역 문화를 뿌리내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험난한 여정이겠지만 윤서연은 결코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헬기는 화천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지나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광활한 국토를 보며 최지아는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는 전 장병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군인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며 웃을 수 있는 군대, 그녀가 만들고자 하는 미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화천 부대 막사에서는 일조 점호가 아닌 활기찬 저녁 점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동아 중사는 후임병들 옆에 듬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핀 편안한 미소는 그가 기나긴 절망의 돛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증명했습니다. 더 이상 그의 마음속에 과거의 트라우마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곁에서 숨쉬는 동료들과 믿고 따를 수 있는 전우들, 그리고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줄 참된 지휘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화천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롱한 빗무리 아래서 대한민국 군대의 새로운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에피소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된 지휘관의 자격은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부하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화려한 장군의 별조차도 부하들과 진흙밭을 구르며 땀 흘릴 각오가 없다면 쇠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에게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는 용기만이 굳어버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 모두가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구독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다정한 댓글을 부탁드리며 평안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